북한이 10월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날짜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10월 16일 그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핵 이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인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10월 10일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이 날이 아니라 10월 16일이 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예.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이 미사일 발사를 활용해서 뭔가 성대한 축제의 어떤 소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예. 이미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미사일을 일단 로켓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큰데 그 무진동 차에다 실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평양 근처에 있는 그 미사일 공장에서 동창리까지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는 경로가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져서 또 기립을 해야 됩니다. 예. 세우는데 또 한 2, 3일 걸리죠. 또 2, 3일 걸려서 세우고 나서 거기다가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그 연료를 주입하는데 또 한 2, 3일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미 움직임이 좀 있어줘야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 날 발사하는 것도 안 맞죠. 그러네요. 한 2, 3일 전에는 발사를 해야 이날 소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0월 한 7일, 8일 정도에 발사하려면 지금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럼 지나서 할 텐데 그럼 지나서는 언제 할 거냐. 그러면 또 국제적인 이벤트가 10월 16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이때를 즈음해서 이 직전에 뭔가 도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가격표를 이제 높이겠다는 것이죠. 예. 자신들의 어떤 그 협상의 가격표를 높여서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줘서 중요한 의제를 좀 다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기는 쏠 거다. 그죠? 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즉 우주의 평화적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쏠 것을 강하게 지금 그 주장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의지를 밝힌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죠. 네,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위성 발사는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위성이면 간섭 안 하죠, 뭐. 위성이라도 간섭해야 됩니다. 위성이라도 기술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유엔의 안보리 그 제재기란 20945, 그 전에 1718호부터 쭉 나온 20945까지 나온 공통된 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 실험도 할 수 없다. 왜냐? 우주의 평화적 권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나라도 불법적인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로켓이 장거리 핵미사일로 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 포기하면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핵만 포기하면 위성도 쏠 수 있는데 그러나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난번에 쐈던 게 이 바로 은하 3호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성능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사인데 어쨌든 사거리는 좀 더 늘어날 거다. 과거에 쐈던 미사일들 대포동 1호부터 볼 필요가 있죠. 98년도에 대포동 1호를 쐈죠. 그리고 대포동 2호를 이제 2006년에 쏘고 2009년도 은하 2호를 쐈고요. 2012년도와 13년도에 12년도 초와 12년도 12월 달에 은하 3호를 쐈습니다. 계속 커졌어요. 커졌는데 다 실패했었잖아요, 과거에. 계속 실패를 하다가 마지막에 2012년 12월 10일 날 은하 3호를 급기야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계속 성공을 해왔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98년도에 대포동 1호를 쏘고 나서 2006년도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대포동 2호를 쏘고부터는 한 3년 간격으로 기술 발전을 하고 또 크기도 키워서 계속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2015년이 되었는데 3년 지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은하 3호와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쏜다면 국제사회가 크게 관심을 가져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3호는 사정거리는 길게 나갔지만은 그것이 그때 광명성 3호라고 하는 것이 한 100kg 정도의 위성이었습니다. 즉 100kg짜리 핵폭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크니까요. 핵폭탄 되려면 한 1톤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은하 3호를 또 쏘면 기술 발전이 거의 없고 3년 동안 답보 상태에 이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제 더 큰 게 돼요. 예,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네. 더 규모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지난 그 2013년도 그 열병식 때 봤을 때 KN-08이라고 하는 덩치 어마어마하게 큰 예, 어제 저희가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죠. 미사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은하 3호의 로켓과는 좀 더 커진 저것보다는 좀 더 커진 뭔가 로켓으로 보이는 것의 연소 실험 현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은하 3호보다는 훨씬 더 덩치가 큰 뭔가가 나올 것이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동창리 이 로켓 발사장의 높이가 예, 10여 높아졌죠. 미터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은하 3호하고 똑같은 걸 쏘기 위해서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더 키울 이유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뭔가 좀 더 큰 1단 로켓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 3호는 지금 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창리 여기에 있습니까?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를 해야 되겠죠. 예, 발사 여기서 된다. 예. 자, 여기서 쏘는 것과 여기서 쏘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로켓을 쏘려면 1단 로켓은 한 500km 정도를 날아가면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다가 2단 로켓은 이제 당시 은하 3호를 쐈을 때 필리핀 그대까지 날아가서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확인된 바는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본 상공을 날아가다가 그 2단 로켓이 추락을 하게 되면 일본 육지에 일본 육지에 2단 로켓이 추락을 해버린다면 이건 뭐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일본과의 엄청난 어떤 그 분쟁 소지가 야기가 예.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공격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니면 당연한 듯이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쏠 거예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쏘면 우리 황해도 북한의 황해도를 지나서부터는 거의 바다를 이렇게 바다로만 향해서만, 나간다? 나가기 때문에 예. 동창리에서 쏠 거다. 그러나 지금 1단 로켓은 현재로서는 동창리에는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 평양 근교에 있는 로켓 발사장에서 로켓 제조 공장에서 이동을 시켜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아까 지금 10월 10일 이전보다는 10월 10일 이후가 더 가능성이 크지 예.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반드시 핵실험을 뒤따라서 그동안 해왔잖아요. 패턴이죠. 그게 이제 이 미사일에다가 이 핵기술을 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검증한다는 취지일 텐데, 자, 과거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핵실험들이 지금 3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006년 7월 5일 날 대포동 2호를 발사를 하고 처음으로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때 뭐 한 1에서 2킬로톤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는 2006년 10월 9일 석 달 4일 만에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실험을 했어요. 네. 2009년 4월 5일 날 하고는 이때는 불과 한 달 20일 만에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네요. 이때 이제 한 4에서 5킬로톤 정도 되는 위력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2년 12월 10일 날 은하 3호를 발사하고 정확하게 2달 만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추정이 돼요. 왜 이건 고농축 우라늄인가 하면 예.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세슘과 또 그 세슘을 비롯한 그러한 어떤 그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방사능 같은 게 그렇죠. 떠다니는 크립톤하고 거죠. 세슘입니다. 예. 그런데 3차 핵실험을 하고는 크립톤과 세슘이 아직까지도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저 때는 고농축 우라늄을 우라늄이 썼을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지금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10월 달에 하게 되면 12월 달에 김정일 사망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즈음에서 핵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뭐 소형화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으로서는 또 진화를 시켜야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1킬로톤에서 2킬로톤 1차가. 예. 2차가 이제 4에서 5킬로톤, 3차가 한 20킬로톤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 미사일과 핵실험은 당연히 은하 3호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네요. 은하 3호가 한 100kg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면 이번에는 한 1톤 정도의 뭔가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바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되거든요. 예. 이를테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쿠라라고 하는 로켓이 있어요. H2 로켓. 그것이 1.3톤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래요? 북한도 1톤 정도는 들어 올려야 소형화, 경량화, 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는 예.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차 핵실험은 이제 3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핵실험을 해서 최대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4차 핵실험은 뭐냐? 바로 증폭 핵분열탄을 가지고 예. 실험할 것이다. 아, 증폭 이건 핵분열탄은 뭔가요? 예. 그 기폭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 원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이 원래 이 기폭을 하는 터트려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탄두를 터트려주는 이것을 고농축 우라늄탄 1, 2, 3차까지는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터트려줬는데 이 증폭 핵분열탄은 플루토늄 탄을 가지고 터트려줍니다. 아,
플루토늄이 필요하고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핵 분열이 훨씬 더 강한 어떤 기폭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커지는군요. 폭발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야말로 이 강력한 핵 보유국이다 스스로 예. 과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일본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럼 어느 정도 몇 배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덩치라면 네. 최소 4-5배 이상은 되겠죠. 4-5배 이상. 그래서 예. 100킬로톤 이상의 증폭 핵분열탄이라면 100킬로톤 이상의 위력이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과거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이 16킬로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킬로톤 정도면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네요. 유출할 수가 있죠. 그 정도의 기술 발전이 한 3년간 있어줬다. 라고 해야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능력이 지금 대단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스톱을 시키자. 예.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게요. 그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해서 기술 발전이 없다면 또 손해죠. 자, 지금 이 장거리 미사일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 16일 전후에 발사가 돼서 결국에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입증해 보이고 여기에 이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과거 이제 북한을 이전에 예. 핵 개발을 하다가 핵 개발을 실패했거나 포기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패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공격해버렸지 않습니까?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 또 이란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핵 개발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나라들 보면 강력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이러한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인식이 되면 그야말로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것도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려면 또 중국의 어떤 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북한과 뭔가 어떤 큰 대가를 주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도박을 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오늘 국방안보연구원, 미국의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랜드 연구소는 그 미국의 안보 전문 연구소 중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소형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폭 핵분열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서는 것이다. 예, 이게 제일 끔찍한 얘기인데. 예. 그런데 소형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자신들이 수차례 주장해 왔어요.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예. 소형화 경량화 성공해서 1.3톤 이내로만 소형화 경량화하면 노동미사일에 탑재가 됩니다. 노동미사일에. 노동미사일은 이미 파키스탄이 핵미사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되고 예. 신뢰성 있는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그렇게만 되면 1.3톤 이하로만 소형화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서울뿐 아니라 일본 일부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가 한반도 전역, 제주도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노동미사일 사정거리가 1200km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우려하는데 사실 뭐 제가 우리 뉴스탑10에 나와서도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은 탑재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의견을 공감하는 쪽. 그렇군요. 자, 근데 만약에 북한이 분개할 경우에 우리 미군이 좀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더 한반도에 필요하다, 주둔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역시 논리인가요?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인데요. 예. 이제 한국군이 만약에 북한이 이제 급변 사태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럼 한국군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군이 개입해서 남해에서 내려온 것을 막아야 돼요, 한국군이. 그리고 이를테면 개마고원이나 이러한 그 산악 지역에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게릴라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수 큽니다. 있죠. 우리 한국군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때 미군이 들어가서 북한의 핵물질을 확보해서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북한의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IS나 뭐 할 탈레반이나 수도 있죠. 뭐 이러한 곳으로 전파가 되는 것을 예. 막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계획인데 저는 제 바람이 그러한 것을 우리 군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군이 하면? 네, 그래서 뭐 좋겠다. 지난번에 우리 그 특전사 국감 때 보면 우리 군이 하는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 거 맞아요. 나왔지 예, 않습니까? 있었죠. 네. 그게 논란도 되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저는 참수작전이라고. 그것이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핵물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외곽 경비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한 2만 7천 명, 주일미군 한 3만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북한이라는 120만 대군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들어가서 다 자신들이 다 확보를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평양에도 가야 되고 연변에도 가야 되고 삼지연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예. 라는 것이 랜드 연구소의 발표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이 방사포를 네. 남쪽으로 많이 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능력이 최근에 더 커졌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랜드 연구소 왜 자꾸 이런 걸 하냐. 예. 시퀘스트에 의해서 미 국방비가 1년에 500억 달러씩 강제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지상군이 지금 강제적으로 8만 명이 감축이 되고 육군이 8만 명 감축되고 해병대가 2만 명이 감축됩니다. 예. 따라서 해병대나 육군이나 다 지상군 아니겠습니까? 그 감축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 연구 어떤 그 미 그렇군요. 국방부의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좀 더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예. 것도 있는데 또 이것은 또 사실이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방심하면 안 되죠. 따라서 지금 북한이 한 13,000여 문의 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전방에 지금 다 배치를 해놓고 그것을 지하 벙커화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공군이 타격이 안 되게. 우리 그 포가 폭격해서 부서지지 않게 다 공군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바로 북쪽 이 부분에 네. 340여 문의 방사포를 동굴에다 넣어놨습니다. 동굴에. 갱도에. 예.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갱도에다 340여 문을 넣어놨는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한 번 쏘면 제 계산에 한 4,000발 정도가 서울을 향해서 한 번에 날아옵니다. 그럼 그 방사포 탄을 다시 재장전하는데 또 1시간 걸립니다. 그럼 1시간 후에 또 4,000발이 날아오게 됩니다. 계속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시간 우리가 4,000발을 맞고 우리 공군이 가서 그걸 타격해서 일부도 없애고 또 한 3,000발 맞고 또 일부 없애고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북한의 갱도형 방사포 340문을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제압하느냐 이 전략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예. 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와 북한의 도발 전략들, 속내들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